그 삼국사학이라는 우리 이 삼국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교재인데, 이 교재를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그 삼국사기 공부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 즉 삼국사기 입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것은 전라도 천년사 3권 1, 2편입니다. 맨 앞에 있는데 1편만 한번 보면서 직접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는가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공부의 입문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을 잠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서술을 해보고자 합니다. 3편, 여기 맨 처음 들어가면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백제는 마한 54국 중의 하나에서 출발하였다. 물론 이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한강유역의 백제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또는 삼국사기의 백제는 이렇게 써야 돼요, 앞에. 그 이유는 백제가 한강유역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삼국사기에 없는 백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쓰려면 앞에가 한강유역의 또는 삼국사기의라는 말 앞에 넣어야 돼요. 백제는 오늘날 수도 서울인 풍납토성에 위치했다고 여겨진다. 이 풍납토성의 축조와 그 발전, 그 다음에 축조 중단 이런 거에 관해서는 삼국사기 백제본기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제가 건국되는 BC 18년 전부터 풍납토성이 축조가 됩니다. 쭉 축조하고 되다가 3세기 초에 고이왕 출현 직전에 풍납토성의 축조가 끝나요. 그 풍납토성은 삼국사기 백제 영토가 아니고 목지국이 통치하던 한강유역 마한 일국의 영토였어요. 그러니까 백제토성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마한토성이라고 해야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할 텐데, 마한이 백제에게 언제 멸망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마한이 무엇이고 백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조선이 언제 망했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세 사람이 전부 답변이 달라요.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그거 한나라 때 BC 2세기에 망했죠. 그리고 한나라가 조선을 멸망시킨 다음에 거기에 이제 낙랑군을 비롯한 4군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듣더니 다음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은 16세기에도 존재했어요. 그 당시에 일본이 쳐들어가지고 조선 명나라 연합군이 일본의 침략을 막은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양 사료를 봐도 조선은 20세기에 일본에게 망했어요. 뭔 BC 2세기에 망합니까? 그걸 듣더니 세 번째 사람이 그래요. 참 답답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오늘날도 한반도 북부에 조선이 엄연히 건재하고 있는데 뭔 조선이 망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조선이 무엇인가 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한이 백제에게 언제 멸망했느냐를 정의 물어보려면 마한이 무엇이고 백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만일에 마한을 삼국의 건국부터 삼국이 멸망할 때까지 약 700년입니다. 그 사이에 한반도 서남부 대부분 또는 전체를 통치하던 그런 국가 또는 그런 조직이라고 설명한다면 사료에 의해서 마한은 3번 망했어요. 3번. 정확히 멸망한 것이 3번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러면 백제가 무엇이냐도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백제는 두 가지 백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백백의 건널제라는 국호를 쓰던 백제. 두 번째는 한강유역에 있었는데 나중에 백제라 일백백의 건널제라는 국호를 쓰게 된 나라겠네요.
그러니까 한강역에 있던 그 나라가 삼국사학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말갈입니다. 말갈이 4세기 후반 근초고왕 때, 엄밀히 말하면 근초고 추장입니다. 말갈이 근초고 추장 때 368년에 신라와 혼인하고 백제라는 국명을 쓰면서부터 고구려와 백제 사이의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가르 스탠스가 고구려와 백제, 여기서 말하는 백제는 100백의 건널제를 쓰는 나라, 즉 목지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구려와 목지국 사이에 있던 말갈국이 처음에는 그 상당히 완충적인 중립적인 역할을 택했어요. 그러다 백제의 왕비제에 되고 백제에 포함되고 국명을 100백의 백을 쓰면서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제가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나 생각하시는 분은 나중에 또 설명하고 제 동영상도 있고 제 책도 있습니다. 백제는 대략 기원전 18년에 온조에 건국되었다고 한다. 이건 정확한 습니다. 연도가 정확해요. 삼국사기에 가면 온조가 마한을 통합하였다고 하나 신뢰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1세기 초인 서기 9년에 그 마한이 멸망했다는 내용은 어디에 나옵니까? 후한세에도 나오고 삼국지에 나와요. 삼국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삼국사기에 틀리면 후한세도 틀리고 삼국지도 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1세기 초에 마한 멸망은 정확한 기록인 겁니다. 3세기 중엽인 고유왕 무렵부터 백제는 점차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 계기는 마한과 낭랑 대방군과 항쟁이었다. 여기도 틀렸어요. 여기 틀렸는데 서울에 있던 한성백제 500년사는 고유왕 출현 전과 고유왕 출현 이후로 크게 둘로 나눠요. 그러니까 온조왕부터 삼로왕, 다루왕, 기루왕, 계루왕, 그 다음에 초고왕, 구수왕까지가 전기 한성백제, 그 다음에 고유왕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가 후기 한성백제예요. 둘로 나누는데 고유왕 무렵부터 두각을 틀어요. 그건 맞은데 뒤가 다른 거예요. 그 계기는 마한과 낭랑 대방군과 항쟁이었다. 이게 나중에 뭐 기리영 전투 같은데 그것도 아무 별 관련이 없어요. 백제가 고유왕 때 갑자기 강해진 것은 바로 대방군 설치 때문입니다. 대방군 설치로 인하여 수많은 대방인들이 그러니까 요동반도 요하위 요동반도를 중심으로 요하위역의 대방인들이 한반도로 피신해요. 203년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대거 한강역과 그러니까 지금의 경기도와 황해도로 와가지고 백제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백제로부터 황해도는 이제 나중이지만 경기도를 북부를 뺏어 가지고 독립국가를 세운 게 바로 고유왕입니다. 그게 바로 고유왕에 의한 말갈국 건국이에요. 제 책에도 있고 동영상이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 계실 겁니다. 관계없어요. 기리영 전투가 일어나는 246년으로 당시 백제왕은 고유왕이었다. 백제왕이 고유왕이 아니고 말갈족 추장이 고위추장이었던 거죠. 백제왕은 따로 있어요. 그 당시 백제왕은 목지국 진왕으로 외왕 비묘에게 칠제도 보낸 사람입니다. 그 왕세자가 이 무렵에는 이제 공립이 돼가지고 백제왕 세자자 떼고 백제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백제왕은 고유왕이 아니고 칠지도를 보낸 그 목지국 진왕이 백제왕인 거예요. 많은 학자는 기리영 전투를 치는 마한의 신지를 고유왕으로 파악하였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당시 말갈은 이 전투에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유왕이 낭랑의 서쪽을 친 것은 246년이 아니고 245년입니다. 삼국사의 1년이 틀려서요. 신분고객이 기리영 전투를 주도하였다는 것으로 견해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잠깐 나중에 기리영 전투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목지국이 이제 위나라와 이제 의견이 달라가지고 충돌해서 북쪽에 있던 신분고국을 이제 시킨 겁니다.
예,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초고왕은 전라도 남해안까지 세력을 확장하였으며 무슨 말갈이 전라도 남해안까지 옵니까? 이건 이제 잘못된 거예요. 말갈족은 전라도 남해안까지 온 적이 없어요. 말갈 고분이 뭡니까? 석촌동 고분군인데 고구려식 적석청인데 고구려식 적석청은 한강유역에만 있어요. 금강유역이나 영상유역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갈이 남해안까지 온 적이 없어요. 이거 틀린 겁니다. 영산강유역에는 대형 옹관묘를 축조한 세력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백제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것도 이제 잘못됐는데 어떤 백제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였냐, 삼국사기에 있는 말갈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백백자의 건널제를 쓰던 목지국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인지 그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영산강유역 세력들에 관해서 제가 잠시 얘기를 했는데, 영산강유역에 옹관묘 쌓던 집단이 나중에 이제 목지국의 중앙부대에 진출합니다. 3세기 중후반에 진출해가지고 사만을 통합해요. 어떻게 사만을 통합합니까? 예, 한번 사만을 통합하는데, 그리고 4세기 초에 목지국의 진호왕권을 장악합니다. 영산강유역의 그 옹관묘 집단이. 영산강유역 출신들이 이 쓰던 성이 세 가지가 있어요. 5세기에 보면 영산강유역 출신들이 용삼-옹관묘 집단들이 무슨 성을 썼는가? 그러니까 목지국의 중앙무대에 진출하다 보니까 다른 집단과 자신들을 구분할 성씨가 필요해요. 성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썼는데, 첫 번째가 부여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목씨, 뭐 목지없이 목리씨라고 하는데, 세 번째가 사씨예요. 사택씨. 그래서 백제 3대 지배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여씨, 부여씨, 목씨, 사씨가 바로 영산강유역 옹관묘 집단입니다. 근초고왕을 비롯한 한강유역은 해씨하고 진씨였어요. 목씨, 사씨, 부여씨가 언제 한강유역에 진출합니까? 이 사람은 광개토왕의 장국토벌 이후에, 그러니까 396년에 장국토벌에서 그 이후부터 맨 먼저 사씨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목씨가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407년에 부여씨가 가서 정권을 장악하는 겁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혼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초고왕이 영산강유역을 점령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갈족이 내려와서 부여씨의 그 영토를 정복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서기 신공 49년조 기사로 이것은 삼국사기나 삼국사에 없고 일본서기 염사했다. 잘못된 겁니다. 삼국사기나 일본서기 읽을지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안 됩니다. 내해 32년이에요. 신공하고는 사만을 청문하여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신공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신공하고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목지국이 사만을 통일하는데 진안 지역을 2세기 중후반에 통일하고, 진안 지역 통일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자세히 나와요. 그 다음에 3세기 초에 변한 지역을 이제 통일하려고 하는데, 그 포상팔국 목지국이 이제 동원은 그 소국들인데, 목지국이 동원은 포상팔국이 신라의 간섭으로 실패해요. 그 가야제국 통합이 실패하고 이제 큰 전쟁에서 대패로 군사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한강유역 군대를 동원하려니까 한강유역은 말갈의 공격을 막려하고 군대를 동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 외소국들 중에 하나인 그 야마대 여왕한테, 네가 소국을 동원하면은 너한테 철 주겠다, 철을. 그러면 너 철정을 사람들이 나눠줘라. 거기 후왕들이 나눠주면 네가 외왕된다. 내가 너를 외왕으로 책봉했다. 그게 이제 신공왕후조 얘기입니다. 임나일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사료 여기 있네. 일본서기 신공기 49년은 249년이다. 그런데 이 사료에서 언급되고 있는 백제의 왕과 왕자는 초고왕과 귀수이다.
초고왕의 제위기간은 166년 214년으로 신공기 249년과 연대가 맞지 않는다. 그렇기에 초고왕과 귀수를 각각 근초고왕과 근구수왕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일본 서기의 인명을 볼 때는 그 사건, 그러니까 신공 46에서 52년에만 나오는지 아니면 다른 데 나오는지 인명을 확인해요. 후대에 나오면 후대가 원본이고 요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나오면 이게 맞는 거고 앞에가 맞는 거예요. 일본 서기 인명을 어떻게 보느냐만 알면은 이런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와 삼국사기 연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2주갑 즉 120년을 인상해야 한다는 설을 따르면 신공기 29년은 249 더하기 120은 369년이 된다. 369년은 근초고왕 24년에 해당한다. 정리하면 369년인 근초고왕 24년의 백제는 가약직을 정벌하고, 잘못된 건데 일본 서기를 이런 식으로 읽으면 절대 못 읽어요. 일본 서기를 읽을 때는 이제 책에 있는데 연도 버려야 됩니다. 연도를 싹 버리고 사건만 보고 옆에 이게 서기 몇 년인가를 적어야 됩니다. 어떤 왕을 세웠다. 그 몇 년. 어디 뭘 보냈다. 그럼 몇 년. 무슨 일이 있었다. 몇 년. 땅을 나눠줬다. 몇 년. 그 보고 옆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야 5세기 일본 서기 전체 연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책 프로그램에 보면은 이렇게 책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보면은 일본 서기 연표가 하나, 5나라 연표가 있어요. 신라가 맨 처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남가야가 뭡니까? 그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김해가야입니다. 그 다음에 외 해가지고 5나라의 연표를 딱 만들어 놨어요. 이것만 딱 비교해 보면 어떻게 일치하는가, 일본 서기 기록이 한중 사서와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연표를 딱 만들려면은 이런 식으로 주갑을 따져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도는 버려야 됩니다. 연도는 딱 버리고 달만 넣어야 돼요. 일본 서기 달만 딱 넣어가지고 옆에 사건 기록을 보면은 연표를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사료에 나오는 목락은 자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목만치 아버지다. 목만치는 475년에 문조왕을 도운 응신천도 공신이다. 목만치의 주요 활동 시기가 475년이라면 그의 아버지인 목락은 자의 활동 시기는 30년이 빠른 445년 무렵이라고 추정된다. 틀렸는데 틀렸습니다. 이건 확실히 틀린 거예요. 전체가. 역시 마찬가지로 목락은자라는 인물이 신공 49년에 놓으면 그게 다음에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먼저 확인해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목만치 아버지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후대가. 이게 다른 겁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목락은자가 신라를 치게 되는 것은 아주 삼국사기에 상세한 설명이 나와요. 6카운트에 나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6카운트에 나오고, 그 내용은 일본 서기에도 그대로 나오고 전승이라든가 많이 나와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목현만치가 태어난 연도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태어난 연도까지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삼국사기는 태어난 달까지 나옵니다.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삼국사기만 읽을 줄 알으면 이런 혼란은 안 생기는 겁니다. 신공 52년 뒤에는 유명한 칠지도를 백제가 일본에 헌상했다는 기록이 있다. 동진의 연호인 태화 4년으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또 408년에 제작되었다고 보는 학설, 북유 연호인 태화 4년 480년에 제작했다는 거, 이게 이제 다시 제가 얘기하는데 칠지도를 보고 글자를 읽을 정도 수준이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칠지도를 안 보고 칠지도에 어떤 글자가 나올 것인가를 전부 예측을 했어요. 대부분. 그리고 실제 칠지도 양측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연구를 해야지 칠지도 보고 이게 판독이 태자인지 화자인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 책을 보십시오. 제 책을 보면 어떻게 예측하는가 나와요. 일부 학자는 금상감기법으로 장식된 칼이 5세기 후반 이후에 되어 나타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칠지도, 고고학적인 출토물 유물 칠지도는
그 중국의 후한 시대에 유행하던 양식입니다. 후한 시대에 유행하던 상관기법이에요. 4세기 후반이 되면 뭐가 나타나냐면 한반도에서 그 고리칼이 위세품으로 진화해요. 4세기 후반에 되면은. 그래서 손잡이에 금이나 은으로 만든 이제 용무늬나 봉황무늬가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그 화려한 환두대도로 진화하게 돼요. 우리가 보는 칠지도는 그보다 한 200년 먼저 나온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보기만 해도 무슨 방식인가 보기만 해도 저게 어느 시대의 칼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문점이 있기에 신공 49년 전입니다. 그 기사를 근거로 근초고왕이 영산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하여 또 주장하는 건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많았다. 특히 고고학자들이 많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훌륭합니다. 이분들이 정확한 거예요.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바로 여기입니다.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많았다. 특히 고고학자들이 많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박수 쳐주고 싶은 겁니다. 정확한 겁니다. 이게. 벽골제는 백제시대의 저수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뭐가 나옵니까? 백제의 11대 비류왕 27년 330년이다.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벽골제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는 삼국사기에는 백제봉기가 아닌 신라봉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규보의 고려시대 이규보 기록에도 신라기에 있다 해놓고 뭐라고 하냐, 고려시대부터 신라가 벽골제를 쌓았다고 오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오인이 아닙니다. 삼국사기도 이런 잘못된 인식의 연장선에서 벽골제가 이 책의 저자는 이규보나 김부식을 비난하고 있는데, 이규보나 김부식이 과연 우리가 비난을 그런 수준의 분입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이규보나 김부식의 발끝도 못 쫓아갑니다. 근데 이규보를 잘못했다, 김부식이 잘못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벽골제는 신라가 정확한 겁니다. 이건 삼국지 동지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규보나 김부식의 잘못이 있다면 정확히 기록한 거 바뀌었어요. 정확히 기록한 거. 이건 뭐 참 답답한 얘기인데, 이 신라 국가분할 얘기입니다. 이 책에 보면 왜 벽골제가 그 신라가 했느냐. 그 당시에 삼국사기의 백제는 남쪽 국경이 어디와 목지국과 국경이 경기도 남부에 있어요. 경기도 남부이기 때문에 목지국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못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김제까지 내려와요. 비류왕 때. 언제 내려옵니까? 475년에 이 목지국 진왕인 곤지가 내려가도 된다. 그래서 웅진천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이 안 되고. 제가 동영상에 올렸는데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있던 일이에요. 2년 전에 이제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아침 신문을 딱 받아 이렇게 보니까 뭐가 나오냐, 고고학계에서 월성 그 신라 경주 월성에 발굴을 하는데 축조 시기가 4세기 중반이다 하는 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밥 먹다가 그걸 보고 하나 맞췄구나 했어요. 그게 2021년입니다. 지금부터 2년 전인가. 요건 2004년에 나왔으니까 17년 전에 나온. 그때부터, 그러니까 월성 발굴 17년 전에 나왔어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을 보면은 왜 신라 월성이 4세기 중반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책은 4세기 중반이라고 하지 않고, 이 책을 보면은 신라가 월성을 재축조한 연도가 아예 찍혀 있습니다. 343, 344, 345. 이때 신라가 월성을 재축조해요. 그 다음에 월성을 언제 헐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월성을 언제 헐어요? 신라가 298, 299, 300년 헐어요. 그 다음에 초축은 언제입니까? 삼국사기가 초축은 101년인데 파사이상 때 이건 정확한 겁니다. 그 이유는 신라가 경주에 언제 내려오냐면 94년에 내려와요. 서기 94년에 내려와서 경주의 석시를 정복합니다. 박씨들이 석시를 정복을 하고, 그리고
더 이상 못 내려가고 정착해요. 더 이상 못 내려간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지리적인 이유는 딱 경주에 도착해 보니까 남쪽이 바다예요. 지금은 육지지만 그 당시엔 바다였어요. 바다에 막혀서 이제 경주 항구까지 온 거예요. 경주 항에 도착해서 멀리 바다가 보이는 좋은 위치에다가 월성을 쌓은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내려가려고 보니까 이미 가야인들이 먼저 와 있어요. 그 가야계 세력에 때문에도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국 경주에 정착을 하게 되고, 정착은 어떻게 됩니까? 왕성을 쌓아야죠. 그래서 왕성을 쌓기 시작해서 101년에 왕성이 완공이 된 겁니다. 그다음 쭉 가다가 298, 299, 300, 그러니까 3세기 말 4세기 초에 월성을 헐어요. 왜 헐었는가가 제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43, 340, 345년에 새로 쌓아요. 4세기 중반인데 346년 안 됩니까? 6년 될 수 있어요. 보수도 하고 뭐 해야 되니까. 그러나 342년은 안 됩니다. 만약에 월성에서 342년이 찍힌 무슨 벽돌이나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제 고대사 체계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생깁니다. 왜 안 생기는가가 이 책에 설명했어요. 이제 어떤 유물이 나온 다음에 그 유물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은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내가 설명해봐야 저 사람은 나는 저렇게 설명해, 나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또 이 사람은 나는 이렇게 설명해.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 사람들에게 자기 설명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유물이 나오기 전에 설명하는 겁니다.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발굴 조사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사람들이 나중에 보고 그 사람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에 신뢰를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성 제축조가 이제 343, 345, 345라는 것은 삼국사기만 조금 볼 줄 알으면은 바로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제 별거 없어요. 제가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 정도 예측은 삼국사기만 좀 볼 줄 알으면은 이제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공용. 백제는 언제 전남지방을 영토로 편입했을까에 관해서는 아직도 많은 자료 확보와 연구가 필요하겠다. 백제가 뭡니까? 일백백의 건널제라를 쓰는 나라가 전남지방을 언제 확보했느냐면 3세기 초 목지국 얘기고, 삼국사기에 나오는 한강유역의 백제가 전남지방을 언제 확보했냐는 말갈이 전남을 언제 확보합니까? 확보하지 않죠. 반대로 영산강유역의 부여시가 한강유역의 백제를 5세기 초에 접수해요. 엄밀히 말하면 장국 도벌 이후니까 4세기 말 5세기 초에 그 전제왕 때 여신이 들어가면서 영산강유역이 한강유역의 백제를 접수하는 겁니다. 이후로. 그리고 구이신왕으로 왕통이 끊기고 영산강유역 온갖 집단이 부여씨가 백제 왕통을 계속하는 거예요. 비왕, 계로왕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거죠. 문제 자체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390년 광개토왕은 백제를 침공하여 수도 함성에서 아신왕의 항복을 받았다. 항복을 받지 않았어요. 항복을 받지 않고 아신왕은 고구려의 철군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그것을 이제 마치 항복받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둘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을지는 모르죠. 고구려와 아신왕 사이에 항복은 하지 않았습니다. 백잔과 신라는 옛적부터 고구려 신민으로 조공을 해왔다. 그런데 외가 신묘년에 건너와 백잔을 멸하고 이자, 결자, 신라, 뭐뭐의 신민을 삼았다. 이게 신묘년인데 백잔과 신라가 옛적부터 고구려 신민이 아니고 성민인데 여기 오타입니다. 성민과 신민은 달라요. 신민은 정치적인 이름이고 성민은 문화적인 어떤 그런 관습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백잔과 신라는 옛적부터 신민으로가 아니고 성민입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다르게 나왔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구려 성민연가가 삼국사기에 정확히 연도가 지켜 나와 있어요. 외가 신묘년에 건너와 백잔을 멸하고, 여기도 멸이 아닌데 이제 한자를 쓸 때 우리가 멸이라는 것은 뭐 평정, 토, 그건 국가를 없앴다는 얘기고, 파, 승, 그건 전투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묘년지회에는 파를 써서 깨트렸다는 거예요. 전투에서 이겼다는 것이지 멸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멸하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토벌, 그러니까 396년에는 백자를 멸한 적이 없어요. 파자 씁니다. 틀림없이 파. 요걸 어떻게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이거 오타입니다. 그다음 신묘년 사건이 언제입니까? 391년 봄 3월에 벌어졌대요. 관계통황 비문 이해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요 책 1권이고 2권 나올 때까지만, 2권은 2권 때까지는 이제 관계통황 비문 연구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관계통황 보면은 영락 원년부터 영락 22년, 그러니까 왕이 될 때부터 죽을 때까지 22년 동안에 이제 사건 기록이 있는데, 달이 없어요. 연도만 딱 쓰고, 그래서 그 연도 옆에 사건을 기록하는 달을 쫙 쓰는 겁니다. 신묘년 달이 맨 마지막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영락 22년에 이 관계통황이 돌아가시는데, 신묘년 사건은 봄 3월, 그 다음에 관계통황이 돌아가시는 게 412년인데 412년 몇 월달인가 8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통황 비문에 연도만 나와 있는 사건 옆에 달을 쫙 쓰는 겁니다. 장국 토벌은 몇 월입니까? 8월이에요. 8월부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쫙 쓰는 거 있는데, 이 책에서는 연구 방법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이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관계통황 비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관계통황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 왕이라고 볼 수 있다. 아마 한일 고대사나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게 번역도 이해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한번 해보자. 아직 관계통황 비가 안 나왔어요.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고 4만 5초를 한번 기술해보자. 관계통황 제위 기간이 22년을. 그래서 이 책은 관계통황 비가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기술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관계통황 비가 있으나 없으나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은 관계통황 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4말 5초를 이해하는데 큰 차이는 없다. 거의 비슷하다. 그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구절에 이어지는 396년 고구려 영토 함락과 전과는 58성 700촌이라고 한다. 비문에는 58성 이름이 새겨져 있다. 58성 위치를 정확하게 비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여러 차례 거론된 유명한 성을 통하여 그 범위를 추정할 따릅니다. 정확하게 비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물론 그러나 대체적인 알 수 있어요. 이미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58성 위치를 비정했습니다.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이전에 했던 분의 연구를 조합한 건데, 58성은 어떻게 나왔냐면 수공 G18성, 그러니까 영락 6년 앞에 영락 5년 이전에 먼저, 주로 영락 원년 2년입니다. 먼저 공취한 18성의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영락 6년, 그러니까 396년에 공취한 40성이 있어요. 그래서 합해서 58성입니다. 앞에 수공취한 18성은 한강 북부에 나와요. 그러면 삼국사기에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다. 백제봉기에 나와요. 고구려봉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영락 6년의 40성은 그건 목지국 성이에요. 주로 어디입니까?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남부, 전라북도 북부, 그렇게 있어요. 거기 목지국 성이기 때문에 삼국사기에 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통황 비문과 삼국사기는 읽을 줄 알면 양쪽이 완벽하게 일치해요. 쫙 일치합니다. 하나도 모순이 없어요. 어떻게 읽느냐만 알면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미추성은 백제 건국선화에서 비류가 자리 잡았다는 인천지역이다. 미추국의 위치가 인천지역이라는데, 여기 보면은 뭐 미추국의 위치를 직산지역이다 뭐 이렇게, 여기서는 또 인천지역이다 하고 있는데, 같은 책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비류가 미추홀에 그 도읍을 했기 때문에 그걸 미추국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미추는 발음이 어려우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목지로 바꿔가지고 목지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지국이란 B18년에 비류가 미추홀에 건국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인천 지역이 아니고 금강 지역입니다. 금강.
이건 이제 인천 지역이 잘못됐어요. 목지국이 인천 지역일 수가 없다. 응신 8년은 277년으로 120년을 더하면 397년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는 일본 서기를 절대 못 읽어요. 저는 120년을 더하고 어쩌고 이런 내용을 이 책에서 전부 빼야 될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쓴다 그러면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사건을 보고 연도가 몇 년인가를 확인하는 것이지 거기다 몇 년 더하고 몇 년 빼고 이래서는 못 읽습니다. 뭐 승신철학 몇 년, 수인철학 몇 년, 경행철학 몇 년 절대 못 읽어요. 응신 몇 년, 인덕 몇 년, 무슨 뭐 이중 몇 년, 반정명이 못 읽어요. 사건을 보고 연도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더한다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런 일은 제가 책 쓰면 절대 이런 거 없을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자 이제 삼국사기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제가 삼국사기 입문에 관해서 간단히 한 두어 페이지 정리해 봤습니다. 삼국사기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면은 제 방식입니다. 이게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에요. 삼국, 건국, 고구려, 건국, 뭐 백제공, 신라공인데 건국부터 시작하고 연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무슨 사건. 그러니까 박격것의 원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고 연도를 쭉 체크하는 겁니다. 체크하면서 그 연도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먼저. 그 다음에 연도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 달이 있어요. 달이 맞는지 틀리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확인하는 게 이제 삼국사기를 제가 보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5세기까지 하는데 해보면 어떻습니까? 당시 해보니까 5세기까지만 하는데 연도하고 달을 쭉 체크해 보면은 앞에 신공 49년도에서도 내이사금 32년도에 달 하나도 안 틀리잖아요. 2월에 갔다 3월에 갔다 서남쪽으로 갔다 하나 안 틀립니다. 그 초기 기록이죠. 주로 정기 기록. 특히 신라본기가 중요해요. 신라본기를 읽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의 꽃은 초기 기록이고 그 중에서도 신라본기가 꽃 중에 꽃이에요. 신라본기 읽는 게 가장 중요한데 박격거대부터 쭉 하니 이제 읽으면은 연도를 체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0% 이상의 기록이 단 한 달도 안 틀립니다. 단 한 달도. 어떤 식으로 체크합니까? 이제 제가 체크합니다. 논리적으로 체크해야 돼요. 과학적인 증거, 사료 비교를 통해서 쫙 체크하는 거예요. 그럼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5세기까지 기록이 단 한 달도 안 틀려요. 한 달도. 보다 보면 감탄만 합니다. 와, 뭐 이런 책이 다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김해 대성동 시리즈를 한 중간쯤 했습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 시리즈를 중간쯤 했는데 이 대성동 고분군이 결국 관구엄 전쟁을 공부하는 거예요. 관구엄 전쟁은 뭘 보고 이해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삼국지 열전에 나와 있는 관구엄조를 보고 이해한다. 어떤 사람은 뭐 고구려 본기를 이해한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관구엄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뭘 이해합니까? 삼국사기, 신라본기, 그리고 일본 서기를 가지고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것은 관구엄 전쟁에 대해 가장 상세한 기록을 신라본기하고 일본 서기가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관구엄 전쟁을 설명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데 신라본기하고 일본 서기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을 보면은 관구엄 전쟁을 동천왕 18년 괄호열고 244년이라고 쓰는데 1년이 틀렸습니다. 동천왕 19년 245년이에요. 이걸 어느 분이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록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일 정확하고 그 다음에 관구엄 기공비도 245년이에요. 저는 이런 건 틀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특히 이 대성동 고분군 시리즈를 할 때 뭘 중요시했냐면 서구로의 죽음이 왜 253년 여름 4월인가 이걸 설명하는데 한참 이제 집중했는데 그게 얼마나 정확한가요? 정확히 253년 4월인데
특히 4월이라는 달이 왜 정확한가를 제가 설명했어요. 혹시 아니 서구로가 3월에 죽건 4월에 죽건 5월에 죽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서구로가 4월에 죽었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 삼국사기에 입문하는 거예요. 삼국사기에. 어디 갔어요? 아, 있구나. 이 삼국사기 백제봉기와 신라봉기는 삼국사기 전체가 목지국과 진왕제 위에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백제봉기와 신라봉기는 아예 진왕제 위에 떠 있어요. 떠 있는 물 진왕제라는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아요. 그래서 삼국사기 특히 백제봉기와 신라봉기에서 그러니까 그 기본 구조의 핵심은 진왕제인데 그 진왕제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백제본기와 신라본기에 실려있는 친선기록이 봄에 친선 사신을 교환합니다. 6세기 이후는 뭐 그렇다 5세기까지만 보다. 그래서 백제와 신라가 5세기 이전에 친선 사신을 어떻게 봄에 교환하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삼국사기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니까 삼한사회의 골격을 결국 이해하는데 그 서구로가 4월에 죽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갑자기 삼국사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삼국사기라는 책에 입문하는 겁니다. 삼국사기만 보이는 게 아니고 일본서기도 보이고 그 다음에 칠지도도 보이고 광개토왕 비문도 보이고 무료광지도도 보이고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봄월의 봄에 친선사신을 보내는 거, 그 백제본기를 보면 어디하고 친선사신을 교환하면 주로 신라고, 그 다음에 말갈 외, 그 다음에 신라본기는 주로 친선사신을 교환하는 게 백제고, 그 다음에 가야, 그 다음에 외인데 그 기록을 이해하게 되면은 삼국사기 전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쫙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역사 공부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이야, 그 아르키메데스가 왜 유레카를 외쳤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와, 이 역사가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그래서 이 역사, 삼국사기 공부하는 즐거움을 독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즐거움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구로가 왜 4월에 죽었는가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봄에 친선사신을 교환하는 것을 알게 되면 삼국사기 기본 구조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삼국사기에 입문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면은 김부식을 만나도 이제 선생님, 대학사님, 제가 님의 삼국사기에 드디어 첫 발을 들였습니다. 입문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다가 굉장히 기쁜 일이 있었는데 저보다 더 이해를 잘 하신 분이 나타나요. 제가 70번 동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독자 한 분의 댓글을 제가 고정을 했어요. 아, 드디어 나를 넘어서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이분뿐만 아니고 저를 넘어서는 분이 앞으로 무수히 많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무수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삼국사기에 입문하는 거, 특히 백제본기와 신라본기를 이해하려면은 삼국 간의 친선사신 교환한 거, 그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목지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이해를 하게 되고 진왕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 전라도 천년사화는 제가 그 2권, 2권하고 3권을 읽어봤는데 이에 관한 내용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삼국사기에 입문하려면 반드시 여기를 거쳐야 되는데 불행히도 전라도 천년사에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다.